자, 오늘도 덜 탐사부터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덜 탐사가 내용이 되게 버라이티해지면서 방송 시간이 줄고 있습니다만 더 탐사. 이게 더 탐사가 버라이티로 방송이 늘고 있습니다만 다이제스트라는 저희 입장에서는 뼈가 많이 부족해요. 네. 뼈. 우린 겉에 붙어 있는 고기 안 먹고 뼈를 때리는데. 뼈에 붙어 있는 것만 먹는데 요즘 뼈 때리는 고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제 메일은 전두환 비자금 관련된 얘기했는데 국립무용단에 계시는 과거 국립무용단에 있었던 분이 집안의 어떤 소개로 이순자 씨를 자주 봤었던 분이 추가 제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보 내용들에 대한 인터뷰를 쭉 정리를 하셨는데, 똥작가 TV의 덜 탐사는 딱 세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포인트로. 일단, 비자금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전두환 비자금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일단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썼던 얘기는 손자한테서도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 돈을 운영한 세력들, 손자가 얘기했던 경영원과 주변에 있는 뭐 가정부들 같은 주변 사람들을 이용한 내력에 대해서 추가 제보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경호원들이 당시 30여 명이 있었는데 이 경호원들이 전부 넘버가 있었다는 거죠. 1, 2, 3, 4, 5, 6, 7, 8 그래서 경호원 넘버가 있는 전화번호하고 이름만 있고 넘버로 기록되는 명함들을 들고 다녔는데 얘네들이 번호를 갖고 있는 얘네들이 실제적인 자금 중개 내지는 자금을 운용하는 역할들을 했었다라는 증언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경호원이라고 하지 않고 경호관. 경호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호원을 이렇게 근접 경호를 하는 공무원들을 경호관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경호원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거기에서 경호 활동을 하는 이게 전경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거라서 구분하기 위해서 명칭을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근데 경호관으로 불리는 사람이 30여 명. 그리고 일반적인 그 전투 경찰을 비롯한 이 경호에 투입된 인력들은 100여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이게 웬 세금 낭비입니까? 근데 그 경호관들이 전두환하고 짜고 거기 자금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본인은 직접 관리를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남편이 들은 얘기로는 수조 원대의 자금을 나눠서 돌리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수조라는 게 지금의 수조가 아니잖아요. 당시의 수조. 당시의 수조잖아. 90년대 수조원이기 중반. 때문에 지금 같으면 수십조 원에 해당할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들이 보관돼 있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 인터뷰가 그건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그 경호관이 와가지고 이 전 국립무용수라는 분이 자기 집이 건물이 3개 정도가 뭐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돈을 좀 융통해 달라고 이순자 쪽에다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경호원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더니 안 된다. 왜? 50억은 너무 적다. 우리가 운영하려고 하면 최소 돈 단위가 수백억 단위에서 천억 단위가 넘어야 배신 안 때린다는 거야. 근데 이게 건물 한 채가 당시에 10억 원 정도였대요. 그럼 뭐 얼마나 많은 돈들을 주무르고 있었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건물 5채짜리가 한 돈을 적다, 너무 적어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면 도대체 돈이 얼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송작가 TV는 그만한 수조 원대의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적으로 당시에 김영삼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게 됨으로 인해 갖고 은행 계좌에 묶여 있는 돈들은 사실상 제대로 된 비자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 같은 대기업들도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고요. 더군다나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전두환 일가가 주변 사람들한테 현금을 예탁하는 식의 뭐 예를 들어 통장에 예탁하는 식으로 했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추적이 됐을 거예요.
근데 애초에 전두환 관련된 자금은 드러난 게 없습니다. 물론 뭐 일부 몇백억을 찾기는 했지만 노태우는 진짜로 수천억을 전부 다 토해냈거든요. 그 추적을 당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당시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노태우는 사람을 못 믿어서 진짜 자기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친인척한테만 돈을 맡겼고 전두환은 사람을 잘 믿었기 때문에 부하들한테 돈을 막 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돈을 주는데 뭐 믿고 안 믿고가 어딨어요. 방식이 달랐던 겁니다. 방식이. 그래서 노태우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라든지 계좌 같은 쪽 또는 부동산 같이 이 법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쪽의 재산들에다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걸려든 거고, 그 당시에 돈을 받았던 전두환은 이거를 전부 다 무기명 채권 또는 회사채 같은 형식으로 유가증권으로 이거를 관리하고 있었다라는 추측이 훨씬 더 맞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두환 손자가 얘기한 게 맞는 말인 거예요. 맞는 말인 거예요. 결국. 결국은 돈을 일반 줄 때는 이제 일부 현금화를 하겠지만 대부분의 큰 목돈들은 이 현금성 채권, 그러니까 유동화 채권으로 이걸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누가 이 유동화 채권들을 시장에서 현금화하거나 교환을 해줬을 거냐, 이것만 찾으면 돼요. 즉 전두환 일가가 갖고 있는 채권을 누가 주물러 줬을 거냐라는 부분을 들여다보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소화시킬 수 있는 사실상의 거의 유일한 시장은 명동 사채시장뿐입니다. 그리고 그 명동 사채시장 안에서 이 돈을 말하자면 수요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현금화해 줄 수 있는 세력은 대기업들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은 대기업들의 자금들과 전두환이 갖고 있었던 무기명 채권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교류가 된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갱신을 안 하면 못 쓰거든요. 최소 5년, 10년에 한 번씩은 시장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명의를 바꿔줘야 돼요. 네. 아,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기채, 아무리 장기채로 10년물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류의 채권들을 꾸준하게 관리하고 파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야. 그거는 명동 사채시장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탐문만 좀 해보면 요 시기 때 90년대 후반 요 시기 때 갑자기 명동에서 무기명 채권을 많이 거래했던 사람, 기업 찾아가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93년 정도니까 네. 한 뭐 90년대 초반, 초중반 그 정도. 송 작가님 얼마나 알아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80년대에 거래를 했기 때문에 너무 세대를 앞서갔어. 그보다는 조금 더 앞선 세대에서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주한이 채권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제가 92년에 망했기 때문에. 아니, 확실하네. 87년도부터 92년 한 5년 동안은 네. 저도 명동 사채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업 어음들을 돌려서 썼거든요. 헐. 그러니까 우리 거래처가 이제 서울역 앞에 주 대우였는데 거기에서 결제를 받으면 어음을 들고 사채시장에 가갖고 거기에서 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깡을 하는 거죠. 근데 깡을 할 때 거의 이자를 안 떼요. 그러니까 어음이라는 게 우리가 이거 언제까지 요 금액을 줄게라고 증서만 주는 거잖아. 근데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돈으로 현금화 시키고 싶을 때 명동의 사채시장을 가가지고 그렇죠. 소위 말해서 깡을 하는데 왜 수수료를 거의 안 뗐어요? 왜냐하면 이 어음들을 전문적으로 사모으는 기업 어음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특히나 그 기업 같은 경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믿을 수 있기 그렇지. 때문에 그 아이들의 어음을 이런 식으로 전두환처럼 구린 돈을 많이 가진 애들이 명확한 지적이에요. 어음으로. 어음으로 기업 나는 왜 이 어음 같은- 세상을 이제서야 안 거지? 나 왜 그런 세상을 이제 알았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파 나가다 보면 쉽게 여기에 대한 자금 출처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고 자금 관리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사실 파는 거 생각보다 쉬울 것 같은데 조금만 그 바닥에 발 들여놓으면은 따라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이쪽 안에서 사채업을 하는 애들은 전부 다 검찰을 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도 고소고발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막 그 옛날에는 그런 거 많았거든. 그 어설픈 업자들한테 돈 맡기고 어음 맡기고 하면 나중에 검사들이 와갖고 탈세니 뭐니 해갖고 협박 갖고 그 어음을 뺏어요. 그래서 기업주한테 다시 되돌려주고 돈을 받고 막 이런 놈들도 있었기 때문에 헐. 애초에 금감원이나 이런 쪽 연결돼 있는 애들이 큰 돈을 만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관련 안에 검찰 안에도 이런 부분에 특화돼 있는 부서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특수부 애들이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시기에 이런 돈들이 사실상 명동 사채 시장을 통해 갖고 그 당시에 급성장하는 벤처기업에 투자가 되거나 또는 대기업들의 비자금 형태로 흘러 들어갔을 공산이 매우 높고 이거는 검찰이 다 알고 있는 어느 정도 데이터를 축적해 놓고 있는 사안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SBS 드라마 보면 이제 법전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사채업자들과 검사 사이하고 막 기업들 막 등쳐먹고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카르텔입니다. 이런 거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필요하고 그거는 딱 한 고다리만 건들면 되거든요. 근데 이 고리를 많이 줬어요. 일단 치과 줬고, 네. 그 다음에 교회를 줬죠. 아무튼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당시에도 최소한 수조 원대, 아마 4, 5조 원 이상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 정도의 채권이 이 전두환 일가한테는 있었고,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29만 원만 갖고도 그렇게 초호화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단 환수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특검을 해갖고 이 자금들을 추적하게 되면 명동 가면 50년 전 장부도 있어요, 진짜로. 50년 전 장부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걸 찾아내면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몇몇은 휘청할 거예요. 네. 뭐 대충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네, 어떤 기업일지는 뭐 SSG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은 휘청휘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나머지 내용도 약간 예고편에 가까운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왜냐면 추가 제보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그 뭐 제보가 많이 오는데 아마 이순자 씨가 비자금을 관리했고 그 다음에 고모라는 분이 보살고모. 거기 보살이 나오고 불교라고 하는데 불교가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장영자도 그렇고 그 당시 큰 돈 만지는 애들이 사찰 건립이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세탁용으로 돈 세탁용으로 사찰을 건립해놓고 그 사찰 안에 들어오는 돈들을 시주돈하고 부벼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금 세탁을 했던 이런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쪽 전두환 일가는 사찰하고 교회를 동시에 이용을 했다는 거야. 사찰 쪽이 하나 있고 교회 쪽이 하나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사찰 쪽은 왜 여기서도 성당은 늘 제외되는가? 천주교는 극빈이기 때문에. 아니 왜냐면 이 불교하고 기독교는 자영업인데 반해서 성당은 프랜차이즈라서 그래서 이게 감독이 엄격하거든. 그래갖고 돈을 다 교황청에 상납해야 돼요. 이 돈 자체에 대한 회계가 투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성당 쪽은 돈이 안 몰려간 거예요. 신부님들은 월급도 얼마 안 돼. 네, 그래서 네가 그 이찍이라 그래갖고 댓글 악플 엄청 올라왔어. 아, 이 찍이 많은데 훌륭하신 분 아닌 분들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생각보다 이 찍이 훨씬 많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얼마나 많이 겪어봤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신부님을 싫어하더라고요. 신부라고 하지. 신부가 제가 이제 없어서 신부님이라고 안 하거든요. 신부라고 하지. 신부는 직업입니다. 우리도 직업. 스님도 쓰라고 하죠. 목사라고 하고. 그 목사라고 하죠. 뭐 님자를 붙일 만한 그런 직업이 아니다. 제가 안에 있다가 보니까 뭐 그런 그래서 생각을 일단 뭐 했습니다. 불교 쪽은 백담사 때부터 고모하고 이순자가 뭐 꽉 잡고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증언해 주신 그 무용수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안 했는데 무슨 절을 세운다고 하더니 실제로 가보니 절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처럼
전국의 사찰에 아마 상당한 수의 사찰 쪽에다가 일단 돈을 많이 이제 은닉을 해놓은 것 같고요. 둘째로 얘기 나오는 게 김정한 목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정한 목사에 대한 그 연결고리를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두환 친구. 네, 전두환 친구에서 시작하는데 친구는 가고 없고 장환이는 아직도 남아가지고 건의하고 사진을 찍고 있는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김정한 목사가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이 기독교 재단 안에도 상당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자금이 들어가 있으며 그 자금 때문에 지금 그 마약 환자가 돼버린 우리 전우용 씨인가요? 전우원. 전우원 씨의 아버지인 이 전재용을 목사를 만드는데, 목사를 만드는데, 김정한 박사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고달이 다 나왔잖아. 명동 사채시장 나왔고, 백담사를 비롯한 절들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 나왔으니까, 이거 파헤칠지 안 파헤칠지는 이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다. 야, 근데 종교를 파헤치면 또 난리가 날 텐데, 이거. 그래서 못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돈만 추적하면 되잖아. 계좌만 추적하면 아니, 돼. 계좌만 추적해도 막 종교 탄압이나 또 이럴 텐데. 이게. 종교 탄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 아니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왜 그랬잖아요. 가톨릭교회도 이직이 많다라고 얘기하니까 악플 달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너무 맹목적이야. 왜? 그러니까 저는 불교가 무오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실. 근데 뭐 불교는 뭐 깨끗한 줄 아냐 이러는데 아니 안 깨끗하다니까요. 아니, 그거는 원래 이제 우리한테 억하심정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쓰는 거고요. 네, 아무리 말을 포장을 한다고 해도 그런 류의 댓글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쓰셔봐야 소용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더 탐사가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전두환 비자금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작점에 대해서 이게 단순하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과거에도 이명박 비자금을 찾는다 그래갖고 모 방송과 방송인과 국회의원이 열심히 쫓아다니고 외국도 갔다 오고 그랬어요. 저수지 찾는다. 네. 근데 그 저수지 못 찾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못 찾은 아니, 못 걸까요? 찾은 건데. 건지 뭐 알 수는 저는 없지만. 사실 못 찾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가서 댐 위에 서서 봤는데, 물이 하나도 없네? 그러고 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알 수 없는데, 비난하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만큼 돈 추적해서 찾기가 하려면 쉽고, 안 하려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의혹이 있고, 이마만큼의 자금이 존재했었고, 물의 존재를 찾아내는 거 아니야. 처음엔 29만 원밖에 없다 그러는데 수조 원이 있었다는 증언을 찾아낸 거 아니야. 그 29만 원이란 말도 사실 되게 웃긴 말이잖아요. 말도 안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29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왜 18만 원밖에 없다 그러지? 18만 원밖에 없다 그러지? 그래서 저희 이제 송 작가 TV도 우리도 저수지를 하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찾는다고요? 네.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윤석열의 저수지를 찾겠다. 명신이 아니고? 응? 그물이지. 그거 찾다가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까지 갈 것 같은데 같이? 근데 명신이 여기. 맞아요. 나 지금 딴 사람인 줄 알고. 늘 바뀌기 저 때는 때문에 얼굴이 좀 순했네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저 때는 캐리건이 되기 전이죠. 그러네요. 저 때는 프로브 같은 인상인데 어쩌다 캐리건이가 됐는지.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송 작가 TV도 윤석열 저수지 찾기 특집을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첫 번째 편이 나갑니다. 네. 송 작가 TV도 이제 윤석열 저수지 탐방 방송을 이제 더 탐사만큼은 못하겠지만 덜 탐사로서 해보려고 하고요. 주말에 첫 방이 나가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보를 좀 저희한테 해주시면 관련된 제보를 좀 해주시면 요거는 이게 좀 찾기가 쉬워요. 그 제보는 어디다 저희한테 하는 거예요? 일단 이건 저희한테 주세요. 네. 조사가 안 되면 떠넘기면 되니까. 주말에 나간다고요? 네, 주말에 윤석열 저수지 찾기 방송. 뭐 약간 스포를 하자면 선라이즈죠. 네, 선라이즈에 관련된 방송을 시리즈로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방송을 보시고
계속 이어지는 속편을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기대를 해주시기. 누가 준비를 들을 준비는 제가 한 거고. 여러분은 네. 들을 준비를 하시라고요. 토요일 오전 11시에 방송된답니다. 네. 네. 근데 아까 김장한 목사랑 찍은 사진 자세히 보니까 한번 그 클로즈를 해주세요. 김건희 얼굴을. 저 때 이미 한쪽이 실이 풀렸네. 아, 그러네. 그쵸? 한쪽 입꼬리 저기 된 거 풀렸네. 에이, 요것은 이제 양악 후라고 봐야 되겠네. 아니, 하더라도. 송 작가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보이는 것들이 아, 있어요. 이쪽이 저는 풀렸다? 이렇게 화면을 보다가 이렇게 큰 걸로 보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딴 사람이? 영신이와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근데 너무 확실히 양쪽이 밸런스가 안 맞긴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갈명신이라고 놀렸지만 네. 원래부터 큰 건 아니었다. 자꾸 원래 컸던데요? 아니 이렇게 자꾸 뼈대를 깎았다 붙였다 하는 사이에 이게 지금 많이 부어 있는 상태다. 라는 부분을 좀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뼈는 깎아도 사실 인체의 신비가 뼈는 사실 계속 자란대요. 사람이 영양분을 섭취하고 숨을 쉬는 한 계속 자라나서 계속 틀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들이. 아무튼 깎아 놓은 건 이제 보강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라나오는데 뼈가. 그 인테리어하고 부딪혀가지고 인공물하고 부딪혀갖고 계속해서 이제 추가 시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초록색 저그 캐리건이 네. 너건 너무 무서워. 네. 지금 또 한 사나흘 잠잠하죠? 네. 네. 일본 갔다 와서 또 개보수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록색 건이가 왜 초록색을 입고 갔는가 일본에 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고양이 뉴스 속보도 있지 않았습니까? 신천지? 네, 신천지 쪽에 대구 쪽 대구 지부가 초록색이고 근데 정인 지부가 보라색이고. 네. 이낙연이 초록색을 입고 지지자들과 모임을 했거든요. 네. 거기 색깔이에요? 그렇죠. 그쪽 색깔이에요. 신천지 색깔이에요. 네, 그쪽 색깔입니다. 아이씨, 나 초록색 겁나 좋아하는데 짜증나. 나도 초록색 좋아하는데. 네, 아무튼 우리 초록저그 캐리건이의 또 새로운 변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